합강을 해주실 기덕영 도민회 부회장님에 대하여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현재 황해도 중앙도민회 부회장으로 도민회 통일안보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강사의 부모님 모두 황해도가 원적이시며 부친께서는 금천구, 모친은 평산군입니다. 강사는 육군사관학교 제30기로 입교한 이후 36년간 군에 재직하고 2006년 6월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예편했습니다. 재임 중에는 국무총리,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보국훈장, 천수장을 전수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예편 후 한국외환은행 본점안전관리실장을 5년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방송대학 중어중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컴퓨터과학과를 수강하면서 청년의 자문위원과 금천군민회 고문으로 애양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반도 분단과 통일 그리고 애양 및 참여라는 주제로 40분간 해주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덕영입니다. 제가 7월 말과 8월 초에 존경하는 김한국 도민회장님으로부터 이번 수련회 때에 안보 강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도민회에 통일안보분과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위에 걸맞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황해도가 애향, 참여,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문제, 안보라고 하는 문제, 결국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단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주제로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분열과 통일 그리고 참여와 애향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약 40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을 한반도 구글 지도로 찍어봤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인데 행정구역으로 어디쯤 되겠습니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소면입니다. 유명한 말리포, 천리포 해수욕장이 있죠. 백리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 현역 때 32사단 98년대 근무하신 분 있습니까? 없군요. 제가 중령 시절에 이 지역 부대에 부대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압니다. 마침 또 이곳에 와가지고 인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황해도 중앙청년회 수련장이 황해도의 어느 해변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황해도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어느 어르신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입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그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는데 국민학교생이 되었을 때 제 부모님이 고향이 황해도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명절 때가 되면 아주 초라한 차례상에 눈물 지으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짠했습니다, 마음이.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부모님 고향이 황해도구나. 그 이후에 제 마음속에는 황해도라고 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그 황해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어린 시절에 왜 이렇게 피난 나와가지고 이렇게 차례를 저렇게 지내시는가. 이 전쟁이 났구나. 그러면 저는 전쟁이 나와서 다시 제가 군인이 돼서 부모님을 모시고 빨리 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아마 군인 될 생각을 그때 무의식 중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육사를 들어가서
군 생활을 많이 하게 된 것을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것은 황해도 지역 요도인데, 이 요도는 황해도가 그 당시에는 3시 17개군 48동 구 195면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황해도가 무슨 지방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경상남북도를 뭐라고 그럽니까? 영남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전라남북도를 호남지방이라고 그러고, 충청도는 호서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기도는요 기호지방이라고 그럽니다. 강원도는 관동, 한경남북도는 관북, 평안남북도는 관서. 그럼 황해도를 무슨 지방이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해서지방이라고 합니다. 해서지방. 그러니까 옛날 경성에서 바다를 건너서 서쪽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주를 가고 뭐 또 이렇게 그쪽 지역을 가면서 바다의 서쪽에 있다 해서 해서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광복 당시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북 5도라는 근거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단된 이후에는 북한 정권에 의해서 4개 직할 특별시 외에 남한과 같이 9도 체제를 개편합니다. 특히 북한은 황해도를 황해남도, 북도로 나눠가지고 군 단위까지 쪼개서 증편하였습니다. 해방 당시에 황해도의 17개 군을 황해남북도로 나눠가지고 33개 군으로 분할하였는데, 황해남도의 경우 황해남도를 1개시 9개 군으로 편입했습니다. 해주시, 안악, 운율, 송화, 신천, 재령, 장현, 벽성, 옹진, 연백군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19개 군으로 쪼갰습니다. 황해남도를. 그래서 10개가 추가됐는데 그 10개를 보면은 안악은 은천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악이 안악군과 은천군이 된 거죠. 송화는 과일군이 추가됐고, 신천은 삼천군, 재령은 신원, 장현의 경우에는 태탄과 용현, 3개군으로 쪼개졌고, 연백과 평성으로 해가지고 청담군, 벽성과 옹균을 해서 강령, 연백은 연안 배천으로 나눠가지고 불행하게도 연백군이라는 지명이 없어졌습니다. 평산의 일부로 평천으로, 그 다음에 황해남도로 편입했고, 실제 평산은 황해북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띄어가지고 평천이 된 거죠. 그래서 1개시 19개 군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황해북도는 사리원시, 송림시 외에 황주, 봉산, 평산, 서흥, 수안, 곡산, 신계 및 금천군 등 9개 군으로 편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14개 군으로 쪼갰습니다. 이 쪼개진 것을 보면은 황해북도에는 황주는 연탄군으로, 그러니까 황주하고 연탄이 된 거죠. 황주가. 봉산은 봉산은파, 평산은 황해남도로 보낸 거 있고 평천이 보냈고, 평산 인산이 됐고, 그 일부를 황해 평천으로 보냈고요. 성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다음에 수안은 수안연산, 곡산은 곡산 신평, 신계는 그대로 두고, 금천은 금천 토산으로 나눠가지고 2개시 14개 군으로 개편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황해도민은 바뀐 지명을 잘 아시고, 통일 후에 이북 황해도에 갔을 때 현지 군민과 일체감을 느끼는데 혼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황해도의 행정단위 개편을 과거와 현재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북 도민은 꿈에도 소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일 아니겠습니까? 통일은 사전적 의미로 나눠진 것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조직이나 체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누어진 것은 무엇이고 왜 나누어졌나를 제대로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합치는 길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사는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나눠 살아가는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먼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이고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70년 동안의 이산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생겨났고 한반도가 어떻게 분단되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는 원래 하나였죠. 하나였던 것이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고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38선을 기준으로, 사실 해방과 동시라고 그러지만 38선은 해방 이전에 설정이 됐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은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까마득한 과거로 돌려보내기만 합니다. 이제 우리 월남하여 이남에 있는 황해도민은 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나눠진 것이 어떤 사람은 미국이 자른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소련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이날 일본은 항복을 합니다. 한반도가 38도선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쪽에는 미군이 왔습니다. 왜 소련과 미국은 그 나라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진주시키게 되었을까요? 한반도는 일본의 패망으로 주인이 없는 땅입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지도를 보면 한반도에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치열한 전쟁을 치른 미국과 유럽에서 싸운 소련이 한반도가 일본 땅으로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남북으로 점령했던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반씩 점령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고 불행의 씨앗을 알게 되고 안게 되고 지금까지 분단 상태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8도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이 얘기를 알기 위해서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 국제 외교사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상당 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일본 본토 저 오른쪽 끝에 있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한반도, 만주, 중국의 상당 부분, 그 아래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저 아래 오른쪽에 뉴기니아까지 이런 데가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42년 당시 모두 일본 영토였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죠. 그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미국이 1941년 12월부터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때부터 계속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일본이 항복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이 곧 항복할 것인데도 미국 사람들이 정보가 틀려가지고 계산을 잘못합니다.
만주가 보이시는데 이 만주가 넓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만주에 일본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관동군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중국 침략의 선봉부대인 관동부대야말로 정말 무서운 군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나온 정보 보고서에는 미국은 유럽에서도 싸우고 아시아에서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싸웠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과 일본이 싸웠기 때문에 주독 미군, 주일 미군은 가장 주둔하는 군대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한미군이죠. 이 상황에서 미국은 독일이 항복한 후에 일본을 항복시키려면 적어도 1년 반 정도를 더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주에 있는 150만 관동군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미군이 이들과 전쟁을 치른다면 미군 병사 1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소련을 하루빨리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시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일본과 전쟁을 하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이 그해 5월 5일 항복을 합니다. 이게 다 1945년이죠. 독일이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전사자를 묻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 싸워달라고 할 때 소련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6일 1945년 8월 6일이죠. 해방 9일 전입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만든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첫 발이 떨어졌을 때 일본은 놀랐습니다. 그 무렵까지도 일본은 미국과 일본 본토에서 일전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본토에서는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죽창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맞상대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8월 6일 원자탄이 투하한 다음 일본은 영문도 모르고 무슨 폭탄이 터졌는데 몇십만 명이 죽고 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일본은 신무기에 놀라서 이제는 항복해야 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일 후인 1945년 8월 9일 두 번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8월 9일 날 아침에 투하된 것입니다. 일본이 죽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판단한 소련은 바로 그날 두 번째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나옵니다. 소련은 8월 9일 대일 선전포고를 하자마자 파죽지세로 한반도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미군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키나와까지 진격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이미 함경북도 옹진 거기를 폭격을 가하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각 미국 최고위층에서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을 다 했고 일본이 장악했던 중요한 땅 중에 하나가 한반도인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나가면 소련이 한반도를 전부 점령하겠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8월 11일 해방 4일 전이죠. 새벽 2시에 38도선을 생각해냅니다. 왜 생각했냐? 그때는 지도가 백지도였는데 38도선을 긋고 소련은 너무 내려오지 말라. 38선까지만 내려와라. 이것이 해방 4일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일본군은 이 소련이 항복을 받고 그 아래쪽은 우리가 나중에 한반도에 들어가서 일본군을 항복을 받겠다. 그래서 8월 11일 날 밤 38도선을 결정하고 소련에 제의를 하게 됩니다.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의를 했던 미국 사람들도 소련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놀랬다고 합니다. 놀란 이유는 소련이 그대로 내려오면 제주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왜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련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다시 말하면
38도선까지만 오라는 것을 왜 받아들였냐 이거죠. 훗날 미국 학자나 전문가들 생각은 소련은 일본의 일부를 점령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쿠릴열도의 북방 4개섬 있죠. 그것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력을 많이 두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좋아 38도선까지만 가겠어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제안한 38도선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과 같이 정치 이념적으로 분단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국의 38선 제안이 한반도가 미국 때문에 분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얘기하면 미국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로 남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외교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미국이나 소련이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보다는 소련이 전후 계획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8선을 소련이 받아들인 다음 일본은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일본이 항복하고 소련은 천천히 내려와 가지고 8월 24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9일 된 날이죠. 8월 24일 38도선 이북을 모두 점령해 버립니다. 그 이후에야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그때 출발을 하게 됩니다. 9월 8일 미군 일진이 일천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8월 24일까지 소련이 38선 이북을 차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9월 8일 이후 비어 있었던 38선 남쪽 지역은 그래서 이제 미군이 진주하게 됩니다. 결국 38도선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은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한국을 가르고 있는 선이 휴전선입니다. 이 휴전선을 분단한 그 주범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휴전선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어 설정된 선입니다. 휴전협정 당시 판문점이죠. 그 휴전협정 중인 그 순간에 북한 중공군과 유엔군이 서로 대적하고 있던 전선입니다. 그 전선이 바로 오늘날 휴전선이 됐습니다. 38선 모양은 없어졌지만 38선 개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38선 개념으로 이북, 이남, 이자가 어디 붙어 어디 써라고 그러죠. 이 38선 개념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편향된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했다는 말을 하는데, 역사가 바뀌면서 많은 자료가 나와 그 말은 옳지 않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6월 3일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생기기 전이죠. 이승만 박사는 북한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가능성이 너무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 박사가 가게 되는데, 그때 남한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로 어떤 사람은 이승만 때문에 분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빌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1993년 붕괴하고 쏟아져 나온 소련 외교 문서를 보니까 한반도 분단 원흉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38선을 기준으로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한 직후에
북한이라도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라는 스탈린이 내린 명령서를 찾아냅니다. 즉 북한 점령 지역에 프롤레타리아 정권을 수립하라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반도를 아예 분단국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제일 먼저 구상한 사람은 스탈린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마침내 역사적으로 밝혀졌으며 바로 이날이 한반도가 분단날로 보는 것입니다. 1945년 9월 20일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휴전선은 바로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1개월 동안 싸운 전쟁입니다. 그동안 오르락 내리락 치고받고 하면서 한반도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을 순서로 나열하면 한국전쟁은 7번째에 든다고 합니다. 처절하고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구 역사 전체에서 7번째로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휴전이 되었습니다. 38선이 휴전선으로 고착되면서 분단된 지 지난달 7월 27일 69년째가 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는 한 20% 큽니다. 북한 면적은 우리보다 조금 넓습니다. 인구는 남한 인구가 북한의 2,500여 명보다 2배가량이 많습니다. 북한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추정치를 발표를 합니다. 북한은 1년 동안에 280억 달러 정도를 생산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55배, 무려 1조 5,400억 달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국민 개인들은 얼마나 1년 동안 돈을 버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매력 기준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1달러와 한국에서 1달러는 다른 것이죠. 북한에서 1달러 가지고는 더 많은 물건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은 1,800달러로 한국이 22배나 많은 39,500달러 수준입니다. 북한은 26%밖에 전기를 쓰고 살고 있습니다. 26%입니다. 전기 쓰고 있는 인구가. 여러분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없죠? 대한민국은 그래서 전기 보급률이 100%입니다. 남한의 전력 생산은 무려 북한의 317배입니다. 북한 인구가 한 2,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전기가 없는 인구가 1,900만 명입니다. 1,900만 명. 전기 있는 사람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고작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위협은 없어, 이제 북한은 끝났어, 우리가 다 이겼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 얼굴 같고 말도 같고 전통문화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잘 살게 되고 북한은 가난해졌을까? 제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도. 북한이 받아들인 제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를 받아들였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난 다음 지금 이 엄청난 격차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강한 나라가 될까요? 남한하고 북한을 합치면 어떤 모습의 나라가 될까요? 금세기 내에 통일은 되겠죠? 한국이 통일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등에서 6등의 국가에 충분히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통일 후 몇 년쯤 지나면 가능할까요? 연구에 의하면 10년쯤 지나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죠.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통일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세계 5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태리 순입니다. 그 근거를 살펴봅니다. 통일 한국의 인구는 우리가 통일하면 8,300만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통일 한국의 군사력, 현존하는 대한민국 지금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뺀다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력도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군사력을 합치자마자 프랑스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영토는 24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 합치면 22만 평방킬로죠. 영국과 비슷합니다. 강대국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사력, 인구, 영토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하나 더하면 바로 경제력입니다. 지금 북한의 경제력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합쳐도 한국의 등수는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합쳐도 순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통일을 하면 한국은 그리고 북한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매년 17% 정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북한이 개발되어 9% 정도의 매년 경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통일 대한민국은 영국의 경제력이 되고 프랑스의 군사력이 되고 독일의 인구, 그러면 그것이 세계 5대 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0, 50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30, 50클럽이 무엇이냐 하면은 개인 소득이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는 5천만 이상이 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구 5천만 이상이 넘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잘 사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그렇지만 그 나라는 경제력은 개인 소득이 5만 불, 6만 불이 넘어도 인구는 불과 도시국가 수준이기 때문에 강대국 반열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30, 50 클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통일만 이루면 세계에서 강대국, 자유국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지향점은 자유이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지금까지 황해도민의 슬로건 애양, 참여, 통일 중에 세 번째인 통일에 관해서 분단가정과 통일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